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전쟁 대예측 시리즈 저희가 신년기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올해 몇 번째까지 시리즈 진행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상당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14차 5개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5년 단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으로부터 향후 5년 뒤에 중국의 모습이 미국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일본을 따라갈 것인가라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네, 그래서 이번 양회의가 오늘부터 개방이 됐는데, 키는 이제 14.5 계획을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4차 5개년 계획의 어떻게 보면, 전모라 그럴까? 이게 이제 양회의 때 발표가 되는데, 오늘 정협 기자회견에서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뭐가 제일 키워드냐 그러면 국가 안전이 제일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14차 5개년 계획의 공보를 쭉 보면 이게 국가 안전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뒤에 지금처럼 그냥 계획대로 가면 이건 이제 미국이 돼버리는 거고, 삐걱하면 이제 일본처럼 추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답이 나오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 GDP 대비 일본이 이게 1995년에 71%로 세계 2등을 했는데, 작년에 중국이 71%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간다고 하면 아마 바이든 시대에 이제 중국은 미국 GDP의 90%, 그리고 다시 5년 정도로 가면 100%를 넘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지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미국을 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간이 지금 5년이 되는 거고, 미국은 이걸 자초시키면 이제 다시 1등 오래 가지만 이걸 못 시키면은 1등의 자리를 위협받는 아주 그런 이제 민감한 시기가 바로 5년이죠. 그러니까 넘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싸움인 5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의 7할 정도로 커졌지만 사실은 이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이게 중국이 잘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미국이 헛발질해가지고 자살골 넣는 바람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미국이 헛발질하는 그 사이에 중국이 컸고, 또 지금 2019년, 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을 이걸 미국이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바람에 중국은 그대로 갔고 미국은 추락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2001년에 WTO에 미국이 중국을 가입시켜준 것도 이것도 헛발질이었고,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이 불질렀고, 이번 코로나19도 이거 관리 미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잘한 것도 있지만 미국이 헛발질하는 바람에 중국을 키웠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71%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뭐를 좀 보고 싶냐 그러면요. 지금 중국이 인당소득 $10,000예요. 근데 중요한 나라들 한 10개 나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이태리, 일본, 스페인, 한국까지를 포함해서 인당소득이 $10,000에서 $20,000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냐면 한 9년 정도 걸려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중국 GDP가 한 14조 달러고, 만약에 세계 평균처럼 간다고 하면 $20,000 가는 것이 2029년이 돼요. 지금 이제 GDP의 2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71%인데, 지금 71%가 만약에 2배가 된다고 하면 2029년이면 당연히 미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이제 인당 GDP, 1인당 GDP로 보면 중국이 지금 1,582달러로 우리나라 1994년, 그리고 이제 일본의 1981년, 미국의 1978년 정도, 그래서 대략 우리하고 치면 한 25년, 일본으로 치면 30년,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치면 40년의 시차가 있어요, 인당으로는. 근데 지금 놓고 보면 미국이 1인당 소득이 가고 있는 트렌드하고 $5,000에서부터
지금 가고 있는 것하고 중국이 가고 있는 궤적을 보면요. 1969년부터 미국이고 중국이 5,000달러가 2011년인데 요 궤적이 아주 유사해요. 거의 같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갔던 것보다 그 위에 노란색 점선이 바로 그 중국이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중국이 미국보다도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갈 때 더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이 추세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아마 2031년 정도 되면 이게 중국 GDP가 이 미국 GDP를 가볍게 추월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이번 뭐 양회의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2029년에서 2031년 사이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그럴 때 그럼 누가 이게 리더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지도자가 5년 단위로 이제 10년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시진핑이 2018년에 헌법을 바꿔서 그걸 없애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관심사죠. 그래서 이제 내년 10월 달이 되면 중국은 전당대회를 해요. 해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하는데 지금 시진핑의 이제 나이로 보면 그 2023년 이제 집권하는 때가 되면 70세.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한 15년 정도를 더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그때 가도 시진핑의 나이는 2033년에 80세예요. 그리고 2038년이 된다고 해도 85세고.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80세 그 임기 끝나면 82세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통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시진핑이 적어도 2035년까지는 통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냐 못하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계속적으로 집권해야 되는 논리는 바로 중간에 리더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자초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럴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진핑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화되고 그걸 국가가 용인을 하는 이런 정부로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에 헌법을 바꾼 것 자체가 이런 부분을 예상했기 때문에 바꿨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과거에 이제 소련하고는 우주하고 감세 전쟁을 했고 이제 일본하고도 무역하고 한일 전쟁을 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요 감세, 무역, 기술, 우주, 이 환율, 금융 6개 전쟁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전방위적인 곳에서 그렇죠.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14차 5개년 계획을 잘 봐야 되는 것은 거기에 14차 5개년 계획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안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는 그 문서에다가 안전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생각하는 겁니다. 충돌을 그렇죠. 감안하고 그래서 그 전쟁은 예. 무역전쟁, 금융전쟁, 기술전쟁, 군사전쟁, 백신전쟁, 네트워크전쟁, 데이터전쟁, 생물전쟁, 에너지전쟁, 우주전쟁, 해양전쟁까지 다 포함합니다. 더 전선이 넓어질 것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 GDP를 놓고 보면 1800년대에 중국이 전 세계 GDP의 33%를 차지하는 최대 국가에서 이게 이제 완전히 죽었다가 2010년부터 빠르게 올라와서 지금 71%까지 왔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건 못 먹어도 고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고를 부르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제조대국, 경제대국, 군사대국, 금융대국을 놓고서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이미 제조대국, 경제대국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대국, 금융대국에서 싸움이 붙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아마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 혁신, 이제 개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고 그래서 이 안전의 안에는 군사, 영토, 생물, 네트워크, 기술, 경제가 다 포함이 되는 이제 문제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에 중국은 성장에다가 안전을 반드시 감안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간 이번 양회의를 계기로 해서 국가 전략에 5개 안전이 들어가요. 네. 국방안전, 식량안전, 기술안전, 에너지안전, 자원안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전기차에 꽂혀서 한국이 막 이제 가지만 중국을 바라볼 때는 이제는 전기차 일변도에서 소위 말하는 시큐리티 산업, 미중의 전쟁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게 14차 5개년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 그 이번 양회의 때 나오는 핵심적인 아마 정책이 7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탄소 중립, 자원 안전, 그리고 신도시화, 농촌진흥, 식량 안전, 기술 강국, 인구 문제. 요게 아마 이번 양회에서 가장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이제 이슈고, 이게 각각의 정책이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투자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의 철강주가 아주 급등을 해요. 뭐 테크주는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탄소 제로를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데가 철강산업. 그 연기 많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멘트 산업, 자동차 산업. 그래서 탄소 중립하고 이게 아마 이번 양회의 때 굉장히 큰 이슈로 나올 거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탄소 중립에 해당되는 산업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나온 놈은 죽여 없애서 이제 폐기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살아남은 놈은 떼돈을 버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철강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의 어떻게 보면 중립 문제가 이게 제가 보기엔 앞으로 5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 테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공급직 계약을 이미 다 끝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죠.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네. 인기 많이 나, 살아남은 살아남은 기업한테는. 그게 바로 철강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원 안전이고 산업 공급망인데, 이거 철강사가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산업들 주가가 센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최근에 가는 것의 의미는, 지금 중국이 소비를 어떻게 확대시키려고 그럴 때 그것의 중요한 의미는 신도시화예요. 중국이 도시화가 아직 6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 더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인프라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요걸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술 강국, 이건 이제 5G나 반도체나 항공 우주 뭐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농촌진흥, 이건 이제 인구가 60%가 도시에 살지만 40%가 시골이기 때문에 중국이 잘 살려고 하면 도시로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만큼 식량 안전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농업의 현대화, 기계화, 그리고 종자 개량, 이제 이런 산업들이 이제 중요한 그 산업이 되죠. 수혜 산업이 되고, 그래서 바로 식량 안전 문제 관련해서 종자 산업을 정부가 대놓고서 육성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종자 산업을 리뷰를 했지만 종자 산업 깊이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가도 이제 뭐 더 먼저 한 자녀 갖기를 했지만, 이제는 중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60년생, 58년생, 60년생들이 1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2,500만에서 3,000만 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65세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구 고령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은 이 출생률 문제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해요. 네. 애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애들 3명 교육시킬 걸 1명한테 집어넣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엄청난 캐피탈 인텐시브하게 돼요. 우리보다도 더 돈을 많이 넣는다고. 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노령화 인구가 1년에 2,500만이면 4년이면 1억 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 산업, 이게 아마 14차 5개년 개각 기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등장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미중의 전쟁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런 한 7가지 그 중국의 미래 트렌드, 요게 이제 관련되는 산업들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양회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정책이 나오면 이 7가지 산업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네.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질문 드릴 게 네. 있는데, 이런 모든 전제가 어쨌든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 GDP를 따라잡는다는 가정하에서 충돌을 우리가 예상해 보는 거잖아요.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관계없이 네. 중국은 5년 동안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경제력에 대한 부분인 그렇죠.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격차가 유지가 되는 것이 어쩌면 글로벌적으로 안정할 것인데, 이 따라잡으려는 것과 막으려는 것의 충돌을 예상하는 부분인데,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못 따라가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이 좀 더 성장하면서 격차를 유지하는 전략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제조업에서는 반도체 하나 빼놓고서는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의 고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냥 동맹으로 공격하자고 하는 것이 네. 이런 이제 주로 내수 산업에 자원을 공급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소재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중국한테 브로킹을 하자는 거죠. 그게 미국의 동맹 전략인데 그게 이제 반도체, 배터리, 예를 들면 히토류 네. 이걸 이제 같이 전기차를 브로킹을 하자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시장이 다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맹들이 그게 쉽게 동조를 안 한다는 거죠. 아, 이 현상이 단순히 사이즈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굉장히 그 촘촘한 네트워크와 질적인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은 좋은데 중국을 죽여서 거기서 같이 이제 거위의 간을 먹자 이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저 거위가 알을 계속 낳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거위를 죽일래?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이게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이게 중국을 죽여가지고 중국을 자초시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당장 내 장비가 안 팔리면 어떡해? 네. 그래서 기술을 그렇게 추격하지 않는 장비는 팔아야 돼라고 정부한테 로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시장을 가지고 우리 지금 소부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우리가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일본 기업들도 손을 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에서 바이든의 동맹 전략이 문제는 시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세계 최대 시장이 중국이고 반도체도 세계 최대 시장이 중국이고 히토류도 최대 시장이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맹이 네. 이게 일사불란하게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동맹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미국이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이익을 동맹한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력 외에는 경제적으로 그 동맹국들한테 중국을 제재했을 때 손해보는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동맹 전략이 아마 기대보다는 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미중의 갈등을 보게 되면 점점 이게 단편적이지 않고 복잡하게 흘러가는 그림이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가 더 세밀하게 그런 분들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FOMC도 있었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국채금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하기도 바쁜데, 거의 국채 전문가가 돼야 하는 이 심정이 상당히 복잡 미묘한데요. 이와 함께 중국의 인민은행의 어떤 정책도, 많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미국의 FRB와, 이 중국의 인민은행의 정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연금술사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연금술사요? 네. 네. 그래서 그 FRB가 뭐냐고 그러면 이거 금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달러라는 금을 네. 만드는 사람들이고 네. 금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바로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로 만드는 거죠. 네. 종이로 이제 만드는 건데 네. 실제 뭐 찍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 밑에 지하실에 있는 프린터가 찍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세계 연금술사입니다. 그래서 금본위 제도에서는 금을 이거를 갖고 있으면 그게 돈이고 뭐든지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물, 공기, 흙, 뭐 이 불 이런 거 섞어 가지고 이 황, 아연, 철, 자갈, 비소 뭐 하여간 화학식 복잡하게 써서 이제 중세 연금술사가 금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금은 바로 페이퍼 골드 달러죠. 네. 달러 갖고 가면 금도 살 수 있고 뭐 반도체 사고 뭐든지 다 사니까 그래서 금이 결국은 지금 달러인데 이 달러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은 바로 FRB가 찍죠. 그래서 이제 FRB를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 그 FRB는 사실은 뭐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우리가 들으면 뱅크 오브 코리아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뱅크 오브 뭐 피플스 이제 그 뱅크 오브 차이나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 미국은 그 FRB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것은 한 개 은행이 아니라 연방은행이라는 거죠. 몇 개가 은행이 합쳐진 은행연합회죠. 우리로 치면. 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은행이고 근데 이들이 뭘 하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FOMC라는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연방은행들을 회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사회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세 개가 실제로는 이제 미국의 금융정책을 오퍼레이션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뭐냐 그랬을 때, 돈도 풀고, 금리도 결정하고, 금융 안정도 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보는 거는, 그럼 이거 미국은 언제부터 이런 거 했냐고 그러면, 이게 107년 됐어요. 네. 1914년에 패드가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됐고, 그 사이에 16명의 이게 패드 의장이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으로 된 것은, 요것은 이게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패드를 보는 이유는 세계 연금술사들이 이게 입김을 한번 내보는 순간에 전 세계 이제 주가, 금리, 환율, 이게 동시에 움직여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는 데서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가 투표를 하죠. 네. 그러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총재가 발표하듯이. 그래서 지금 이 연금술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금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21세기에서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바람의 파이터. 네. 이게 싸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뭘 싸움하냐 그러면 바로 인플레이션. 그래서 사실은 이 FOMC, FRB의 제일 중요한 이유는 파티를 열심히 이제 해서 막 신나게 놀 때 그때 접시를 확 쳐버리는 거. 그게 이제 FRB의 역할이죠. 속도 조절해준 역할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 경기가 좋다고 하는 바람에 맞서가지고 바람하고 정반대로 거기서 이제 그 파이팅을 하는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먼저 막는 게 요게 이제 페드의 역할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10년 만기 국채가 올라간다 어쩐다 막 얘기를 하면은 그걸 누가 막냐? 그게 이제 FRB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FRB는 싸움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놓고 보면 많이 우리가 보는 게 이 비둘기냐 매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게 결국은 이 경기를 보는 관점에서 이거 경기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쪽은 이제 매가 되는 거고,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비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융시장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비둘기를 좋아해요. 아, 그쵸. 증시가 네. 상승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사실은 네. 그 경제 입장에서 보면 매가 중요해요. 오버히팅 되는 것을 막느라고 먼저 네. 막아주는 이제 벨웨더, 그 신호를 주는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필요한 존재네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싫어하죠, 매파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게 그 문제는 이제 슈퍼 비둘기하고 매하고 항상 싸우기 때문에 FRB의 문구는 항상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의장도 나와서 할 때 이게 지금 금리 올리겠다는 건지 내리겠다는 건지 경기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이게 정말로 행간의 의미를 깊이 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FRB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매하고 비둘기가 그 안에서 많이 싸웠다는 거죠. 싸워서 누가 이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OMC라고 얘기하지만 12개 은행들이 이게 모인 거예요. 연방은행 12개가. 그래서 51개 주고 뭐 어쩌러지만 그 옛날에 이제 그 미국의 줄을 보면 그 관할하는 지역이 12개로 나눠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FOMC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12명인데 그 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게 7명이고 나머지 5명은 이제 지역 연준 총재가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출신이 7명, 지역이 5명,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FOMC 같은 경우를 보면은 12개 연방은행인데 이게 보면 그 관할하는 지역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이게 그 주의 경계하고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년 전에 이겼기 때문에 그때는 이 역마차하고 기차가 다니는 그 지역 기준으로 이게 갈라진 거예요. 되게 과거의 유산이네요. 그렇죠. 예. 그 104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지역이 돼 있는 것은 철도가 하룻밤에 이 하룻만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시, 그거 기준으로 이걸 잘라놓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51개 주가 지금 1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은행들이 설립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게 다 모여가지고 은행연합회를 맡은 게 이제 FOMC고, 그래서 그 12개 은행들은 이제 뉴욕 연방은행을 빼놓고, 총재를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4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뉴욕 연방은행장은 무슨 백이 있기 때문에 안 바뀌고 계속 말뚝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1935년까지 이제 그 전까지 기준금리는 월가가 이제 뉴욕에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 은행이 지가 이제 주도해서 다 해먹었던 거죠. 뉴욕이 정하면 그게 표준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그 고무도장, 그냥 거수기 역할만 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때 1935년까지는 뉴욕 은행장이 다 해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바로 이제 대공황이 벌어진 거죠. 1930년. 네. 그래서 이거 어떤 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래도 뉴욕, 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은행들이 이제 힘을 쓰게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커져버려서. 그렇죠.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좀 회의해가지고 결정하자. 그렇죠. 바뀌었네요. 이게 이제 FOMC고, 그래서 이제 이 달러를 찍어내는 신전에 이제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경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서부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동부는 이건 금리 올려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서부는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치고받고 싸워서, 그래서 비둘기하고 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애초부터 저것은 항상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그래.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취하고 있는 대표하는 지역의 특성을 이제 반영을 한 거지, 그 사람이 원래 그렇다. 이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거의 연방 하나가 거의 나라 수준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2021년에 지금 여기 멤버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순서대로 그 교체 멤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년에 8번 그 워싱턴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러고 FOMC 이제 개최 2주 전에 수요일 날 이제 베이지북이 나오게 되고, 또 회의가 끝나면 바로 이제 뭘 얘기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의사로 본 3주 뒤에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막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하죠. 네. 뭐 이제, 그리고 타임테이블이 있잖아요. 뭐 FMC가 있고, 뭐 의사록 공개 있고, 베이지북이 있고, 레드북이 있고, 뭐 이런데. 그래서 뭐 핵심은 하여간 이게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어느 쪽에 이제 새 숫자가 많았냐.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힘의 논리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손들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매 숫자하고 비둘기 숫자를 세는 게 그게 참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금융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FRB의 간단한 히스토리,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또 이제 왜 이게 12개 연방인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철도가 다니는 이제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됐다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도 이 FMC 이렇게 깊게 다룬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시죠, 뭐.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은 이런 이제 달러를 찍는 연금술사는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 지금 뭐 우리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 어떠냐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또 긴축을 하냐 마냐, 인플레이션이 있냐냐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의 의사결정은 FRB가 하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FRB는 이 바람의 파이터거든요. 인플레이션이란 바람이 들어오는 거,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있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식하고 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될 것 아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사실 않죠. 그래서 진짜로 정책 의사 결정자들이 이제 이번에
그 FRB에서 회의를 한 걸 보면 금년에 미국의 GDP가 얼마냐 보면 6.5%를 봐요. 그래서 내년에 3.3.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리커창 총리가 전 세계에서 경기 제일 좋다고 하는데 6%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FRB의 그 위원들은 6.5를 보면 금년에 그러면 미국이 중국보다 성장률이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작년에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네. 중국은 플러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6%라는 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할 수 있는 최저선의 미니멈이 6%라는 거고, 액추얼리는 제가 볼 때는 8에서 9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6.5% 성장률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기저효과가 있건 말건 이거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CPI, 이 물가가 얼마가 되냐, 네. 이제 요게 중요한데, 그리고 그 물가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고용이 4%, 이 실업률이 4%를 유지하고 CPI가 2% 정도 되면 금리를 올린다. 요게 이제 이 FRB의 공식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금융국 같은 경우에 성장률 6.5, 고용률 4.5%, 실업률 4.5%,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2.2, CPI가. 네. 그래서 물가는 살짝 높지만은 이게 고용이 4.5이기 때문에 이거 금리 올리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무슨 뭐 10년 만기채가 1.7이 돼도 이게 뭐 금리 절대 안 올린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고용과 물가를 보는데 그거의 상황에서는 올릴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게 본 네.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예측치는 2023년까지 패드 금리는 0.1로 고정을 하는 거다.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예측치고. 그래서 뭐 점 찍는 거, 그 닷 플로트를 점도표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은 2021년에 금리 올려야 되겠다는 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한 0.5 정도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3년 되면 올려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반수는 아니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2024년까지는 금리 안 올리는 거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놓고 보면 그 예측치로 놓고 보면 2023년까지는 그 연금술사들이 예측한 것은 이건 금리 안 올린다는 걸 갖고, 근데 거기에 이제 GDP 성장률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요게 이 실업률이죠. 네. 그 실업률이 2021년에 4.5, 그래서 내년 2022년이 돼야 4%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는 2022년 돼야 올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CPI 같은 경우는 금년에 2.49 요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대 목표치는 맞추게 되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여기에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죠. 2% 도달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위원들의 생각을 놓고 보면 점도표로 쭉 찍은 거 보면 2021년에 금리 올려야 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2022년에 이제 올려야 되겠다는 사람이 4명, 2023년이 지금 6명, 7명. 이런 정도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금리 문제나 그 긴축의 문제는 코로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FRB 의원들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빨리 끝나면 경기가 빨리 좋아지고 빨리 이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건데 우리는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뭐 그 시장의 센티먼트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안정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제가 볼 때는 백신 접종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제가 빨리 했냐고 그러고 중국은 외부로 정보를 공개 안 해서 그렇지만 이미 백신 접종이 9천만 명 이상 접종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접종을 한 건데 오피셜리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가장 빨리 튀어오르고 이제 그 이유도 놓고 보면 바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거죠. 저게.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백신 접종 상황을 이걸 좀 실시간으로 체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냐 마냐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저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CPI가 아니고 경제 활동 수준을 보면 지금 그 미국이 빨간 색깔인데요. 이게 기준보다 한참 아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뭔 지표가 하나 나오냐면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의 변동성, 요거를 이제 또 데이터를 만드는데 각 GDP라든지 뭐 이걸 놓고 보면 CPI가 높지 않다고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직 낮다고 하는데 예측치의 변동성을 보면 이게 2020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높게 예측하는 사람하고 낮게 예측하는 사람의 진폭이 크다는 거예요, 편차가. 그 얘기는 무슨냐면 그 FOMC의 위원들도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 확신 못 한다는 거예요. 높게 보는 사람도 많고 낮게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건데, 그 얘기는 지금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다. 지금 딱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예측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FOMC 위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아직은 이것이 바닥을 완벽하게 탈출해서 완전한 회복이라고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혼란이나 불안이 시장의 불안으로 이제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위원들이 예측 오차를 얼마를, 그러니까 하이하고 로우하고를 보면 이게 GDP도 플러스 마이너스 1.6, 그럼 이제 여기서 6.5에서 만큼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플러스 마이너스 0.8, CPI도 0.9 이렇기 때문에 2.4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0.9를 빼버리면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FOMC 회의 결과에 나오는 것은 미대한 값, 중간 값을, 그러니까 18명 중에서 9명에서 10명의 생각을 낸 것이고, 맨 위에 있는 사람하고 18등하고 1등은 무슨 생각이었냐에 폭이 얼마나 크냐가 사실은 그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측 오차를 좀 보게 되면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위원들 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합의봐가지고 올리자든지 떨어지나 이걸 못한다는 거죠. 네.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는 사실은 예측 오차들을 한번 보는 것, 이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참고가 돼요. 근데 그럼 더 많은 데이터도 필요하고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하겠네요,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는 자꾸 이제 결과만 보는데 조금 요걸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지표들을 체크해 보게 되면 그 지금 있는 상황을 조금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네. 그러면 그 위안화의 신전인 인민은행에 대해서는 한번 쉬었다가 2부에서 말씀을 그러시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달러의 신전인 미국의 중앙은행 FRB 그리고 FOMC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의 위안화의 신전인 이 인민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봤으면 중국도 한번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최근에 중국도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역시나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동결하고 중국도 동결했는데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뭐 오늘 또 하여간 중국이 이제 긴축을 하냐 갖고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중국의 그 위안화의 신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어디 있냐면 중국의 북경에 우리 네. 자금성 앞에 큰 길이 있죠, 대로가. 장안대로 그 왼쪽 편 쭉 끝에 가면 거기에 금융가라고 하는 진롱지에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첫 번째 이 금융가 들어가서 있는 건물이 바로 중국 인민은행입니다. 멋있게 줘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게 화폐 정책을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것은 중국은 이게 지금 뭐 금융통화정책위원회가 있어요. 네. 이게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나 뭐 이런 것을 결정을 하지만 중국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이 금리가 시장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중국의 무슨 금리가 지금 올릴 거다, 내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중국은 계획 경제고 아직도 금리가 시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물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실제 금리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 금리의 이 연동성이 떨어지고 네. 이 정책 금리의 이 약발이 이것이 그렇게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냥 레퍼런스 정도로 이제 가는 거고 실제 금리는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산업의 발전이 늦어서 소위 말하는 신용 창출 시스템이나 이 가격 효과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P 곱하기 Q 뭐든지 다 그렇지만 이 가격하고 수량을 갖고서 뭔가 조절하는데 금융통화정책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갖고 조절할 수도 있고 이 돈의 양, 네. 대출금의 양으로서 조절할 수도 있죠. 근데 중국은 주로 뭐를 하냐면 이 금리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금리는 그냥 그 보여주기 위한 것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통화량의 절대량을 갖고서 이 긴축인이 아니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간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총 대출 금액을 정해버리는 거죠. 작년에 10조 했어? 그럼 올해는 GDP가 6% 명목으로 8% 가니까 금년에는 GDP 그 동아 전체 증가율을 그 10%만 늘리자. 그러면 11조 원만큼만 대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조 원을 이제 각 은행별로 나눠줘가지고 은행별로 대출 한도가 나오고 그게 이제 분기별로 월별로 대출 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총량이 얼마냐 하는 거, 이 총량 규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서방세계하고 다른 점인데 그걸 이제 이 서방세계에서는 중국의 금융통화정책에서 중요한 이 양의 통제가 실제적인 긴축인이 뭐니 하는 것의 통제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미국이나 한국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긴축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로요. 금리를 이걸 올린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내린 적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저 난리가 났는데 금리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한국에서는 중국이 긴축을 하네 마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리를 올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내린 게 있어야 올리죠. 2015년 5년 동안 중국은 금리를 전혀 만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뭐를 했냐 그러면 단기 통화 조절 수단을 통해 가지고 돈의 양을 늘렸다 줄였다 했지 가격 변수인 금리는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FRB의 통화 정책을 가져오면 이 해석이 안 되는군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걸 자꾸 이제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대출 금리를 자유화했다고 그러는데 그 LPR이라고 그 대출을 하는 기준 금리를 그거를 이제 정하는데 이것도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형식적으로 정해놓는 거죠. 네. 저게. 그래서 그것은 중국 입장에는 아직도 개도국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낮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그 60%가 다 국유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국유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 어쨌거나 중국도 흉내는 내서 금융통화정책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하고 그 FOMC처럼 3분의 2가 이제 투표하고 이제 승인하는 그게 97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뭘 하냐 그러면 이 목적이 지금 5가지가 있어요. 통화정책의 근간을 수립하고 이제 통제 목표도 만들고 정책 도구도 쓰고 뭐 이제 그 중요한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요게 이제 아까 그 FOMC의 구성 멤버를 얘기를 드렸지만 이 중국은 이제 FOMC는 18명이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국은 이게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으로 되어 있는 건 11명이 되어 있고, 거기 이제 인민은행 총재, 부총재, 우리 같으면 이제 기재부 부국장, 그리고 이제 그 경제무역위원회 부국장, 재무부 차관, 외환관리국장, 그리고 증권감독원장, 상업은행, 은행장 2명, 금융전문가 1명, 이렇게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무원이 숫자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의무적으로 인민은행 장관하고 외환관리국장하고 증권감독위원장, 우리가 감독위원장 3사람은 당연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시중은행장들은 2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그 당연직 위원 9명하고 기타 위원 5명에서 14명이 중국은 이제 금융통화 정책을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민은행 사람들하고 그 금융감독 관련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제가 초록색으로 써놨은 그 밑에 DOE라고 인민대학교 그 학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총장, 네. 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대학교 총장이요? 네. 네. 그리고 마진이라고 칭화대학의 경제관리학원의 금융발전연구센터의 그 주임 교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 있는 사람이 2명이 들어가서 이 금융통화정책에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의 금융통화정책은 새로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당연직은 이건 그냥 들어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오냐가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2021년에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을 바꿨어요. 그 아까 인민대학 출신의 이제 총장하고 칭화대학 출신의 이 교수를 넣었다가 이번에 바꾼 것이 차이팡이라고 사회과학원에 있는 이제 사람 한 사람하고 왕이밍이라고 국제교류중심 부의사장, 이 2사람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2021년에 중국의 금융통화정책, 여기에 포커스가 어디가 있냐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변화를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차이팡은 사회과학원 우리 같으면 뭐 KDI 같다고 그럴까요? 네. 여기 이 사람은 인구 문제 전문가예요. 아, 인구 문제. 인구 문제 전문가를 왜 이게 금융통화정책에 넣냐고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금융통화정책에서 어떻게 반영할래 하는 거를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왕이밍은 거시경제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금연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100년 만에 온 최악의 불황에서 터온해서 가기 때문에 매크로 경제의 방향이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이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역대 그 민간위원, 요게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의 성격을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이제 특징적인 게 북경대학교의 교수, 연구소 교수하고 칭화대의 교수, 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네. 그리고 칭화대학은 연속으로 이게 4명이 2018년까지 쭉 다 이제 들어왔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은 중국의 금융을 누가 지고 있냐? 바로 칭화대학 파들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칭화방이. 칭화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주석도 칭화고, 네. 이 금융 의사 결정하는 여기도 칭화대학 선수들이 다 들어온 거죠. 약간 파벌이 있네요. 여기는. 당연히 그렇죠. 금융 파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3번 들어오고 탈락을 했고, 거기에 인민대학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칭화대학 같은 경우도 보면 리타오쿠이가 2010년에 들어왔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은 그 금융 교수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양반이 그때 처음 그 부임을 했나 뭐 그랬어요, 학교에. 그래서 제 동기들이 MBA 논문 쓸 때 이 사람한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아, 왜 그런가요? 새로 들어온 교수기 때문에 뭐 힘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처음 들어온 신임 교수한테 크레딧을 잘 안 주니까, 그래서 뭐 수강 신청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뭐 이건 그런 거였는데, 봤더니 이 선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듣기는 이 양반 수업하면 복도까지 청강생들이 넘친다 그러더라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금융통화정책위원회로 들어왔으니까. 금융통화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수업을 하니까 정말 뭐 열일하게 듣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칭잉이라고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원장이 이제 또 금통위원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 양반도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반한테는 제가 수업을 한 과목을 들었었는데, 뭐 무지하게 샤프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버클리인가 어디에 종신 교수를 테뉴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치워버리고 이 칭화대학의 교수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애국심이 넘쳐서 이제 오는 그런 경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이 금통화위의
그 민간 위원들의 변화를 보면 중국의 금융 정책에서의 변화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의 금융 정책에서 지금 놓고 보면 이 국내 문제에 가장 심각한 인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외 경제 정책 그 변화를 금융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거가 이번 이제 중국의 금통위 FOMC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2021년에 중국도 경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좋아지고 있지만 이게 기준금리 그대로 여전히 동결을 하고 있고, 그 계속적으로 우리는 긴축을 빨리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러면 고용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고용 숫자는 5.5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좀 등기 실업률, 신청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 실제적인 그 실업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취업률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금년에 밀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2019년보다 지금은 한 20, 30% 더 고용을 해줘야 정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도 지금 뭐 긴축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금리나 뭐 이런 것들, 이것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은 이 금융시장에서의 느낌으로 이제 보게 되면 당연히 과열을 해서 금리 올려야 되지만, 피지컬 이코노믹스를 놓고 보고 그다음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고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금리를 올리거나 돈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상황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미중의 어떤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중앙은행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FRB와 이 인민은행, 좀 달러와 위안화의 신전이 이 두 공간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지는 얘기 봤고요. 그리고 이런 통화 정책 측면에서 아무래도 많이 궁금하신 부분, 이 완화 정책은 양국 모두 현재 유지를 해야 될 기조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아프간 이슈, 현 정권이 쫓겨나고 탈레반이 정권을 이제 얻은 상황인데, 근데 지금 오늘 저희 이 컨텐츠가 미중 전쟁 시리즈란 말입니다. 이 아프간이 왜 미중 전쟁 시리즈 나올까 했는데 엄청나게 관련이 있다고요?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저게 21세기에 나타난 현상인가 싶을 정도로 네. 그 아프간에서 난민들 이제 철수하는 거 보면 네. 정말로 비행기에 이 바퀴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이런 많은 풍경.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뭐 이런 일이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 아프간의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이게 미중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네. 신장 위구르 문제가 걸려 있고, 네. 또 이제 이게 그 대만 문제하고도 같이 걸리죠. 그래서 대만이 굉장히 이번에 그 가슴 졸였을 것 같아요. 그 네. 미군의 철수 문제를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아프간 쪽 관련되는 거를 보면서 제일 이게 관심 가는 것은 아프간의 꼴입니다. 꼴이요? 네. 네, 뭐가? 지도를 보면 네. 토끼 꼬리처럼. 지도에 약간 삐져나온 게 있는데. 그렇죠. 예.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국경을 맞닿아 있는 부분이군요. 토끼 꼬리처럼. 예. 그래서 이제 아프간은 뭐 아시아의 심장이다.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면적이 한 65만 평방킬로미터로 우리 한 3배 정도 되고, 네. 인구는 한 3천만. 근데 이게 이제 지도가 좀 묘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 꼬리가 달린 지도가 됐냐를 보면, 네. 와칸 회랑이라고, 와칸 코리더라고 하는 이제 지금 빨간색 지도가 뭐 그냥 본토라고 보면 그 오른쪽에 꼬리가 파란색으로 하나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결국은 아프간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제국들의 싸움에서 이제 발생한 어떻게 보면 유산입니다. 그래서 뭐 와칸 하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길이가 그냥 지도로 봐서 이렇지만 350km입니다. 그리고 폭이 한 13에서 65km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이것은 영국하고 소련이 이 전쟁하면서 생긴 휴전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영토가 저 위에 있었고, 네. 이제 영국은 이제 동인도 회사 뭐 이렇게 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당시에는 지금은 뭐 러시아가 소련이 별 볼 일 없지만 이제 소련하고 영국은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패권을 다투는 이제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그대로 붙으면은 충돌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요거를 완충지도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국경이,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제국과 영국 제국의 그 영토의 완충지대. 맞닿은 부분을 없애려고 그 부분을 그렇죠. 딱 따로 떼서.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던 거죠. 예.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이 골짜기가 있는 건 와칸 코리도라고 하는 요 지역을 네. 이제 완충지대로 만들고 1893년에 영국은 이 인도는 이제 두란드선이라는 라인을 이제 그어놓고 네. 거기서 못 나오게 하다.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도 파키스탄 국경이 그렇게 이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더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지도에서 그 하얗게 된 네. 이제 계곡처럼 보이죠. 골짜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해발 한 3,000m, 4,900m 뭐 이런 정도 높은 지역에 이게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무지하게 춥죠. 그리고 사람 살기는 사실은 적합하지가 않죠. 뭐 네. 우리 TV 화면에서 보더라도 네. 먼지 구덩이에 뭐 이런 건데 어쨌거나 하여간에 그 남쪽은 영국령, 북쪽은 러시아령. 그래서 그 가운데 휴전선, 네. 요게 바로 이제 지금은 아프간의 꼬리처럼 보이는 와칸 이제 회랑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놓고 보면 그 제국의 싸움에 그냥 희생양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제 꼬리 하나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중국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버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이네요. 꼬리의 맨 끝이 보면 오른쪽에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차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과 맞닿아 있는데 이게 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꼬리가 거기 붙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이게 계곡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다니는 실크로드 같은 그런 길인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걸 폐절시켜버린.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탈레반이 네. 이 중국의 지금 영토라고 한 이것은 이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은 이 원래 이 탄자 들어가는 나라의 하나죠. 이 탄 패밀리 중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 신장 위구르가 분리 독립하는 것 이거를 막아야 되니까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이 같은 탄자 나라들이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국경을 폐쇄시켜 버린 거죠. 지금은 종교도 같고 종족도 같은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슬람이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아프간은 강대국의 무덤이다. 그래서 영국이 1842년에 들어갔다가 네. 러시아가 이제 저지하는데 여기서 이제 충돌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프간 내부에서도 이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네. 이 딱 한 명만 살아남고 전멸을 했던 것이 영국의 아프간 지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78년에 이제 공산 정권이 아프간에 들어서는 바람에 이제 소련이 영향력을 미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소련의 이런 그 영향력가 있는 공산주의 정권이 이게 좀 가혹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제 이 뭐 전통 세력들 그래서 그 이슬람 쪽의 무장 조직이죠. 무자헤딘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소련이 이 저항군들을 제대로 이제 패배를 못 시켜가지고 거꾸로 이제 이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영 제국도 깨져서 나오고 소련도 패배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소련이 패배한 배경에는 이 반공산주의자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뒷 배경에 네. 그 인도하고 미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막기 위해서 이 반군들을 지원을 했고 네. 또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이게
이제 미국하고 소련의 대리전으로 아프간 내전이 진행이 됐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련도 이 손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반군 세력 무자히딘한테 패한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미국도 또 손들고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패해서 나온 건데. 목적은 이제 알카에다를 섬멸하는 거다, 테러를 이제 근절시킨 거라고 봤는데 네. 문제는 이게 너무 길어졌던 거죠. 9.11 테러 이후에 그렇죠. 아프간으로 계속적으로 군사를 보냈는데. 주둔하다가 네. 이제 뭐 미국도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연구가 있다기보다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테러 분자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갔다가 그 진흙탕에서 못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철군 명령 내리고 나서 바로 네. 이제 카불이 탈레반한테 이게 점령당하는. 그래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반군 세력들이 이제 농촌 지역 변방에 있다가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중심부를 장악해버리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관심 하나는 왜 그런 중국은 아프간에 이 눈길을 돌리는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카불이 함락되기 전에 이제 7월 달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 탈레반하고 회담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더라고요. 탈레반은 사실 뭐 그 테러 집단으로 국제사도 그렇죠. 하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약간 뭐 격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만났다는 거는 정말 중국에서는 큰 이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미 이제 이 아프간의 반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간을 먹는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손을 쓰는 거죠.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장 위구르 지역은 동투르키스탄입니다. 네. 그래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이제 ETIM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사실은 이 신장 위구르에서 테러라든지 반정부 활동을 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망가기 좋은 데가 아프간이에요. 네. 그리고 아프간 자체도 자기들도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반군 세력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자기네 우군화하는 그런 이제 작업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아프간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게 잠재적인 신장 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아프간을 근거로 해서 이 영토 수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뭐 군사적 지원도 받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이제 막는 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게 중국의 국가안보와 영토 보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 이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탈레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탈레반은 어떤 세력도 아프간 영토를 이용해 중국의 위해를 가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은 원하는 바를 이뤘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신장 지역의 분리 독립의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프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신장 문제 말고도 또 큰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난리지만 특히 중국에서 난리가 바로 배터리 문제죠. 그래서 전기차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면서 중국은 거의 전 세계의 그 전기차 배터리의 불가사리다. 전 세계 리튬, 니켈, 코발트, 이 광산, 뭐 물건 이건 모조리 다 먹어치우죠. 네.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 그 빠져 있는 데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금 지도 잠깐 보시면 네. 아프간의 광물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예측치마다 다릅니다만은 미국이 조사한 걸 보면 한 9천억에서 1조 달러 정도가 되는 광물이 아프간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철, 구리, 코발트, 리튬, 금 이게 이제 매장이 돼 있는 거죠. 거의 그냥 배터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리튬하고 코발트는 지금 중국이 네. 가장 탐내는 물건이고 네. 또 철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그 철강이라든지 구리 생산의 세계 최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구리 매장량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1대1로를 이제 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역에 이제 경제개발이나 소시 건설을 해주고 네. 반대급부로 이 구리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이제 광물들을 바터로 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좋은 그 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의 그 페트로차이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야금과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예전에 이미 이제 아프간하고 석유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뭐 광물 개발 네. 이런 것에 입찰을 들어갔던 적이 있어. 이미 개발해봤던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탈레반이 새로이 잡게 되면 탈레반이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이 경제 협력을 원자재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반대로 그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을 이제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네. 탈레반을 이용해야 되고요. 서로 이해관계가 정치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아프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미중의 관계가 중국 이해관계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대만 이슈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이 그래서 이제 될까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만 이슈는 언론에서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대만의 야당들 네. 그리고 중국 본토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게 이게 그 글로벌 타임즈 한국시보인데 한국시보의 그 편집장이 아주 육두문자 잘 쓰는 막말 막 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대놓고 한 것이 뭐냐면 대만 봐라. 미국이 봐주는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발 빼면 이건 이제 니들 대만 너도 지금 제2 아프간이 될 거야. 아, 그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만도 보면은 그 국민당하고 민진당 두 네. 개가 치고받고 하는 양당인데 네. 뭐 내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을 하니까. 그렇죠. 예. 민진당은 이제 대만 본토 예. 그리고 국민당은 이제 장개석이 이제 온 네. 그 외부 세력들인데 그 민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차잉원이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뭐 항상 그렇지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거 미국하고 차잉원이 그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지내고 미국의 보호 원조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야당 입장에서 이제 욕을 한 거죠. 이거 하다가 우리 다 아프간처럼 되는 거 아니야? 미국 봐라 발표할 수 있다. 약간 선 넘은 발언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베트남, 오늘은 아프간, 내일은 대만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센 얘기를 했네요. 예,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미국이 그 이런 이제 대만 문제를 비관적으로 본 쪽은 이 도주를 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 동맹을 외면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만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하기는 해요. 근데 설마 그렇겠습니까? 대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대만이라는 게 미국에 있어서 전략적 가치는 뭐냐 그러면 네. 지금 미중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메가더가 얘기를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그렇죠. 대만은 침몰하지 않은 항공모함이다. 그래서 항공모함 몰고 가야 되는데 네. 대만은 바로 중국의 앞바다에 떠 있는 거죠. 모양도 배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항공모함처럼 쫙 넓게, 네. 예, 폭도 넓게. 예. 그리고 이제 미중의 기술 전쟁에서 지금 대만 반도체가 네. 이게 최선단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공략하는데 파운드리를 안 해준다. 그럼 화웨이부터 시작을 해서 핸드폰을 못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이고 또 이게 대만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그 미국의 해석은 우리가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이유는 이 중국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을 포위하고 이제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이제 뭐 답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대만이 침몰하지 않은 항공모함이라는 이유는 지금 대만하고 이 본토하고 거리가 135km밖에 안 돼요. 우리 뭐 대전 가는 거리 네. 그리고 중국은 여기 해저 터널을 놓을까 양안 관계가 좋았을 때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너무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문도라고 진먼다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네.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면 왼쪽 붉은 색깔이 중국이지만 네. 오른쪽에 잉크 색깔, 요게 대만인데 거기 보시면 펑후연하고 진먼현이라는 잉크색 색깔 점이 두 개가 있죠. 네네.
보시면 샴은 바로 앞바다에 있는 섬 하나, 네. 요 중국하고 거리는 10km밖에 안 됩니다. 아, 요게 요게 대만 땅인가요? 대만 땅입니다. 오,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래서 예. 지금 대만은 바로 중국의 코앞에 있는 정말로 이것은 이제 이 항공모함의 네. 수십 배, 수백 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적 요충지죠. 좀 금문도 하면은 금문 고량주만 생각나는데. 예. 그래서 중국 해군도 항상 이것들 의식해가지고 이동을 할 때 네. 대만 앞바다 요리로 싹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샤먼하고 진먼 그 금문도하고는 10km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베이에서부터 이 금문도까지도 한 200km 정도밖에 안 네. 되고요. 그래서 우리 뭐 한 대구 가는 거리 뭐 그 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략적 요충지로 갖고 있다고 미국으로서는 뭐 중국을 엄청나게 세게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거리가 되죠.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반도체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뭐 전 세계 반도체 생산으로 보면 한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첨단 반도체는 전부 TSMC한테서 만들어오죠. 파운드리를 해오는데 지금 네. TSMC의 공장이 바로 그 상중하, 요 신주, 이제 타이중, 타이난 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아, 이게 약간 지형이 우측에는 약간 산악지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왼쪽에다 몰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태풍이 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북쪽으로 그 중국 쪽으로 이 공장들이 예, 있죠. 방향이 중국에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예. 그래서 뭐 지금 타이완이 계속적으로 지금 큰 소리 치는 것도 반도체 때문이고 그 반도체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파운드리를 이제 대만이 아닌 미국 본토에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네. TSMC는 내부적으로 미국에다 공장 6개를 지을 거다.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공장을 짓는다는 것하고 기술을 이전한다는 건 다른 문제죠. 네. 그래서 대만을 만약에 뺏긴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최첨단 그 파운드리를 하는 기술을 이거를 지금 소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한국의 삼성이 대박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에 지금 그런 그 지형학적인 측면에서도 대만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지경학적 측면에서도 대만은 반도체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보면 대만이 만든 건데 지금 뭐 TSMC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하지만 3나노 정도고 우리 삼성도 이제 3나노, 4나노 그래서 TSMC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어쨌거나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TSMC가 1등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반도체들이 다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해주려고 하는데 가장 적극적이고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바로 TSMC입니다. 대만. 네.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아프간하고는 이건 비교는 되는 거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뭐 정말 21세기에 상정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네. 그 벌어졌는데 그것은 미국에 물론 전략적 판단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이제 그 미중 관계 네.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 본토와 관계에서 대만에 상당한 불안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번 아프간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외신의 한 단면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중 전쟁의 큰 패러다임 속에서 특히 중국 입장은 신장 문제, 자원 문제, 대만 문제까지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